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추가 변론을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증인 신문합니다. 추가 변론이 더 잡히느냐 여부에 따라 선고 일정도 윤곽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대통령 탄핵 심판 이번 주에 두 차례 변론이 예정돼 있죠. 네, 내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 기일에선 별도 증인신문 없이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또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양측 입장을 진술하는 시각이 각각 2시간씩 주어집니다. 이번 주 목요일로 예정된 10차 변론 기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됩니다. 한 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에선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진행된 국무회의가 적법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차 변론 기일에 한 차례 출석하기도 했던 홍 전 차장에 대해선 체포대상 명단을 적었다는 홍장원 메모와 관련해 조태용 국정원장의 증언과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신문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체포조 의혹의 다른 핵심 인물인 조 청장은 앞서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 신문에 불출석했는데 이번에는 증언에 나설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은 목요일로 예정된 10차 변론 기일을 바꿔달라는 입장이죠. 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오는 20일로 지정된 10차 변론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냈습니다.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 내란 사건의 첫 준비기일이 진행되는데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헌재에서도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된 만큼 병행한다면 방어권 행사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겁니다. 형사재판의 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검사와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신청에 대한 신문도 같은 날 진행되는 만큼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변경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또 김건희 여사 수사를 맡았다가 탄핵 소추된 검사 3명의 탄핵 심판도 정식 변론을 시작한다고요. 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의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을 진행합니다. 국회 측과 이들 검사 측은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등을 놓고 본격적으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민주당 등 야당 주도 아래 이 검사장 등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탄핵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세 차례 준비기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가 지나치게 모호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측은 지난달 마지막 준비기일에서 이 검사장 등 피청구인들에 대한 신문을 요청했는데 오늘 기일에서 진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본관 일부 전기를 끄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단전을 지시한 적 없다며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지시를 재탕 3탕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였던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 본관 내부 CCTV 영상입니다. 김현태 전 707 특수임무단장 등 계엄군들이 4층을 배회하다 승강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갔고 이후 지하 1층이 깜깜해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영상을 공개한 민주당 소속 내란 국조특위 위원들은 지하로 내려간 계엄군이 새벽 1시 6분쯤 분전함을 열고 차단기를 내려 지하 1층 전력을 차단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뒤 5분 정도 지나서였고 단전 조치는 5분 48초간 지속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하가 아닌 본관 전체의 전기를 끊었거나 그 조치가 조금 일찍 이루어졌다면 국회는 어둠 속에서 혼란에 빠져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난 6일 헌재에서 김 전 단장은 12월 4일 0시 50분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단전과 관련한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민주당은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국회 전기를 끊으려던 작전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곽 전 사령관의 임의 지시였을 뿐 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은 곽 전 사령관에게 단전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기 차단하는 것은 제가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부터 지시받은 건 없는 거죠. 김용인 전 장관이나 대통령이 얘기하신 게 아니고 그 상황에서 그 방법을 찾다 보니까. 또 단전에 대한 논의는 국회 기능 마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707 부대가 부여받은 국회 통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나온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707 부대가 본회의장이 아닌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는 건 의결 방해를 위한 단전과는 전혀 무관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국회 단전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 사건 핵심 피고인들의 공소장에는 빠져 있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따져보겠다는 입장인데 의혹 규명에 나설지 관심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국회 단전 의혹의 실체는 국회 봉쇄 여부의 핵심 쟁점이지만 윤 대통령이나 계엄에 가담한 군 장성들의 공소장에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101쪽에 달하는 윤 대통령 공소장에는 곽종근 전 육군 특전사령관에 의해 국회 단전 지시가 이루어졌을 뿐 실제 실행됐다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헌재 증인으로 나온 김현태 707 특임단장도 곽 전 사령관에게 국회 전기라도 끊을 수 없겠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실행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사람 많고 못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설명드렸는데 그때 전기라도 차단하는 방법 없겠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럼 찾아보겠다 그러면서 지하 1층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다며 검찰조차 공소장에 기재할 수 없다고 판단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검찰 판단에 관심이 쏠리는데 특수본 관계자는 재판에서 다퉈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 반박문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 단전에 관한 수사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비상계엄 관련 의혹 전반을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검찰이 국회 단전 의혹을 중요 쟁점으로 본다면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재판의 CCTV 등 증거를 제시해 혐의 입증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윗선의 지시가 없었거나 불분명하다고 결론 내릴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여야는 주말에도 상속세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 등 정치권 현안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이 대표가 말로만 기업을 위한다면서 국민을 기만한다고 날을 세웠고 야당은 명태균 특검으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상속세법 개정을 둘러싼 공방에 포문을 연 건 민주당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공제액 한도를 18억 원으로 늘리는 민주당 안은 수도권 중산층이 집을 팔지 않고도 상속할 수 있지만 최고 세율 인하를 고집한 국민의힘 안은 수천억 원대 자산 감안 이익을 본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모국어처럼 쓰는데 어떤 국민이 믿겠느냐는 여당 반발에도 다음 주라도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압박했습니다. 30년 가까이 낡은 법으로 인한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또 다른 우클릭 행보로 해석되는데 여당도 초부자 감세만 고집하지 말라고 꼬집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이 폭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속세 적정하게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면 좋겠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계층 간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최고 세율 완화는 기업과 중산층의 과도한 규제를 푸는 합리적 세제 개편이라는 겁니다. 공제 확대는 여당도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논의를 피하다 부결시켜버렸다면서 오히려 발목 잡지 말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대표를 겨냥해선 반도체 산업 근로자 52시간제 예외, 민생지원금 철회에 이어 또 말을 바꾸느냐며 실용주의가 아닌 실언주의로 국민을 기만한다고 비꼬았습니다. 말로만 기업 경쟁력을 외치면서 정작 반기업, 반시장 입법에 매진하고 기업을 위한 합리적 세제 개편을 부자 감세라고 비난하며
야당은 비상계엄의 방아쇠가 된 명태균 씨의 황금폰과 노상훈 수첩, 김건희 여사가 모두 연관돼 있다며 특검 압박 수위도 끌어올렸습니다. 반면 여당은 허무맹랑한 이야기, 망상소설이라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특검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반문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로 예정된 국정협의회 첫 논의를 앞두고 상속세법과 특검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 전국은 더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소영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이제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단 양측의 입장을 듣고요. 목요일에는 한덕수 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탄핵 심판을 변론 지을 만한 증언들이 쏟아질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헌재가 뒤늦었지만 결정을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제 증인 심리는 사실 원래 기각했던 것 아닙니까? 필요 네. 없다고 그런데 3일 만에 입장을 바꾼 거고. 왜냐하면 이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계엄의 국무회의를 어떻게 적법하게 열었는가, 그다음에 과정이 옳았는가,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정말 그 회의록 작성 같은 그 디테일한 것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 말하자면은 그 핵심 사안으로 떠오른 메모의 그 존재 여부와 그다음에 그것이 갖고 있는 진실성 여부가 어쨌든 다시 한번 논의가 돼야 이 헌재 변론에서 가장 큰 축의 하나인 이 심리에 대해서 다시 제 심리가 없는 상황에서 갔다 그러면은 부실하다는 얘기와 그다음에 헌재가 너무 조급하게 결정 내렸다는 그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에 네. 매우 잘한 결정이다. 다만 이제 조지호 청장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와병 때문에 이번에 출석할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두 분의 증언을 듣고 그다음에 심리를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 과정에서의 그 절차적 정당성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나마 헌재가 뒤늦었지만 추가 심리 잘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20일을 보니까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고요. 또 구속 취소 신문도 열리는 날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은 변론기를 좀 연기해달라 요청을 한 상태인데 헌재는 아직까지 답은 없거든요. 네.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뭐 국회 측에서도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네. 헌법재판소에서는 아직 결론을 안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변론에 나와가지고 직접 질문할 기회가 사실상 봉쇄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 때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런 얘기했는데 기억나지 않느냐. 이제 사실상 증언을 압박하고 강요한 그런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심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질문이 사실상 이제 금지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나오더라도 뾰족한 그런 재판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일은 없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10차 변론이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마지막 변론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글쎄요 따로 심리를 더 연기할 가능성은 좀 커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날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이 과연 나올 거냐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이에요. 네. 본인의 건강상의 이유로 지금 이제 출석을 계속 미뤄왔었는데 사실은 조지호 경찰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끌어내라 또는 체포해라 뭐 이런 지시를 갖다가 받은 통화를 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분이 만약에 나와서 증언을 하게 된다면 이것이 미칠 여파는 또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다른 두 분 한덕수 총리나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체할 만한 증언들이 있지만 조지호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은 몇 명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출석 여부가 굉장히 관심이 가는 그런 심리가 될 거다 그렇게 보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그 심리 연기는 글쎄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냥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과정상의 논란의 여지는 없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 추가 변론기일도 지정이 된 그런 측면이 네.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목요일 기일이 만약에 연기되지 않으면 방어권 보장이라는 논란이 또 불거지지 않을까요?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이제 이 준비기를 잡은 거는 지난 3일입니다. 그러니까 네. 법원이 훨씬 전에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헌재가 판단한 거는 지난주 금요일이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본다면은 이미 재판 절차는 진행 중에 지난 3일에 잡은 거니까 저는 헌재가 당연히 이제 후순위로 이거 모르고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헌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 재판이라는 거는 실제
그 참석보다는 준비가 더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이 대통령 변호인단이 두 갈래로 있지 않습니까? 형사 재판과 지금 헌재 심리가 있는데 두 개를 같이 겹쳐서 하는 인원이 13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 이 13명이 이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분리해서 담당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사실 헌재 심리야말로 대통령의 직을 파면하는 매우 중차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설령 한 주를 더 연기한던들 그게 말하자면은 나중에 사후적 정당성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이렇게 조급하게 서두르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방어권을 제한했다는 비판을 듣는 게 그게 더 낫겠냐 하는 이런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뭐 헌재가 어떤 결론 내릴지 모르지만 최소한 윤 대통령이 사법 절차와 더불어서 이런 헌재 심리도 충분하게 본인의 진술을 갖고 있고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은 고려를 해줘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홍장원 메모에 이어서 노상원 수첩이 또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에 정치 사회계 인사 이름이 대거 적혀 있고 폭파, 사살 이런 단어도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계엄과 관련된 증거다. 개인이 작성한 단순한 수첩에 불과하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어떤 의견이신가요? 뭐 직접적인 증거로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네. 일단 노상원 전 사령관이 당시에 계엄 당시에 공식적인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는 어려울 거다. 하지만 정황 증거나 상황 증거로서는 굉장히 유용한 면이 있고 또 앞으로 이제 왜 특검이 필요한지도 사실은 여기에 관련돼 있는 내용인데 지금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아직 미진한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할 수 있겠느냐. 이미 기소가 된 대통령을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향후에 그 소위 내란과 관련된 형법재판에서 형사재판에서 특검을 통해서 이 부분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김용현 전 장관이 노상원 전 사령관의 지시가 곧 내 지시다. 이렇게 그 무게를 실어놨어요. 그리고 이 수첩에 있는 내용이 허황된 소설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은 충격적이지만 실제로 그것이 집행된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 뭐 여의도를 점거하고 국회를 점거하고 그리고 해외에서 소위 부품 공작 그 몽골의 요원을 파견하고 이런 부분들은 실제 상황으로 이어진 경우가 있고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꼭 필요한 상황이고 네. 무엇보다도 대상과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단순하게 과거에 뭐 70년대 김대중 전 대통령 후보 시절에 뭐 납치해서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정치인들 그냥 납치하는 수준이 체포하거나 구금하는 수준이 아니라 뭐 바다에서 폭사를 시킨다든지 이게 북한 측의 소행으로 보이게끔 뭐 김일성 어쩌고저쩌고 그런 유서를 갖다 가슴에 넣고 시킨다든지 상상을 초월하고요. 대상도 그냥 정치인 일부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밝혀진 인원만 5,000명이지만 실제로 대상 인원은 수천 명에 달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네. 무엇보다도 문화계 인사들까지 포함됐잖아요. 그러면 일반 국민들까지 포괄해서 소위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는 권력 실세에게 밑보인 사람들은 다 의문의 실종과 죽음을 당하는 정말로 과거 70년대 남미의 군사 독재 시절에 그 수많은 의문사들 그 일부가 다시 재현되는 듯한 느낌을 주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대상과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시간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고 그 조사가 만약에 검찰이 할 능력이 없다면 저는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은 조사돼야 될 내용이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국민들이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네, 계엄이 성공했으면 코리안 킬링필드가 열렸을 거다. 대한민국 전역이 피바다가 됐을 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SNS에 글을 올렸고요. 여기에 여당은 아무 말 대잔치다라고 평가절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말, 특히나 이제 이렇게 그 대권 후보를 꿈꾸거나 어느 한 정파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의 말은 최소한 그것이 지적을 하거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상식의 언어이고 공감의 언어여야 하는데 납치고문 사례와 킬링필드와 피바다가 이게 상식과 공감의 언어입니까? 모든 국민들과 그 중도층들 모두 포함해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 그래 이건 합리적인 지적이야. 참 이 정치 지도자의 말에 우리가 공감할 수 있겠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니 저는 이 노상원 씨가 저는 굉장히 좀
약간 과대망상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대북 공작을 지휘하던 지휘관 출신이기 때문에 영화적 상상력도 동원할 수 있고 본인이 평소 하던 생각들을 그대로 자기 수첩에 옮겨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개인적인 문제로 저는 치환돼야 된다고 보고 공적 라인에 있던 사람도 아니고 햄버거 집에서 모여서 과거 자기가 부리던 부하들을 불러서 모의했다 그래서 희화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민주당 뭐라 그랬습니까? 무속 신앙에 심취했다고 많이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이 이제 썼던 어떤 자기 망상적 글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마치 이것이 시행될 수 있었던 가능성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포장하는 거는 저는 이것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공포와 불안을 더 자극하는 이거는 지도자의 언어로서 적합치 않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개탄스럽고 당혹스럽지만 이재명 대표 한번 돌아봐라. 이런 얘기들이 과연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지점을 지적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여러 가지 조급증이 있는 건 알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이런 수첩의 일단을 가지고 마치 우리나라가 캄보디아로 돌아간 듯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저는 이거는 나가도 너무 나갔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좀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 작년 9월에 민주당 일각에서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을 때 저도 이 자리에서 이거는 너무 허황된 거 아니냐. 어떠한 증거도 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건 좀 너무 선을 넘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로 지난 12월 3일 날 계엄이 실시되고 나서 또 공식적으로 저도 방송에서 그 당시에 비판했던 걸 사과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말로 전달된 게 아니에요. 실제로 노상원 씨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의 이 사람의 말을 내 말처럼 지시를 따라라는 말이 있었고 실제 12월 3일 계엄 당시에 노상원의 증거와 지시에 의해서 선관위로 수사 2단이 파견되기도 합니다. 정보사의 수사단이. 자, 이를 봤을 때 실제 계엄의 일부로서 계엄군의 일부로서 노상원 씨가 활동한 전력이 있고 또 그것에 준비한 총선 전부터 기획하고 준비했던 내용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소설이나 망상이라고 치부할 수 있겠느냐. 이미 현 정부에서는 무엇을 상상하든 상상 외의 것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지금 명태균 황금폰 같은 경우도 누가 그런 상상을 했겠습니까? 공천을 갖다가 대통령 부인이나 대통령이 마음대로 이렇게 사람 꽂는 녹취가 있을 거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녹취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또 일면이 드러났잖아요. 좀 그런 점에서 지금 민주당의 주장을 단순하게 망상으로 치부하지 마라. 이거는 증거가 있고 상황적으로는 충분히 조사해 볼 가치가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무조건 소설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국민과 국가의 인권과 정말 국격이 달리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좀 반드시 돼야 된다고 봅니다. 좀 짧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길게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는 하나는 계엄 그렇게 상상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진 건 맞아요. 근데 합법의 권위내에 있어, 합법의 범위 내에 있었고 헌법의 범위 내에 있었잖아요. 대통령의 권한이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걸 연결시켜서 그게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건 사실과 추론의 영역을 저는 매우 이거는 교묘하게 뒤섞는 발언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일 수는 있으나 헌법에 보장된 것과 같이 묶어서 얘기하는 거는 저는 이것은 사실 호도에 가깝다고 봅니다. 네. 검찰의 공소장에서 그 부분이 빠진 부분은 어쨌든 이 메모의 글씨가 노상원 씨의 자필이 맞는지에 확인이 안 된 상황으로 지금 검찰이 지금까지는 판단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개인적인 사유가 있었다라는 게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언이었는데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치명상을 막으려고 계엄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이른바 그 명태균 황금폰이 공개되는 걸 막으려고 했다는 건데 사실 당시에 김 전 청장은 증언할 때 특검과는 무관하다라는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특검과 무관한데 개인사다. 도대체 뭐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12월 3일 계엄 이후에 도대체 왜 계엄을 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총선 전부터 계엄 준비가 있었다, 그런 말들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 나타나긴 했지만 그것이 왜 12월 3일이었을까에 대해서는 도대체 스모킹건이 뭐였을까? 이거에 대한 얘기는 추측일 수밖에 없었는데 네. 김봉식 전 청장의 발언으로 개인사가 계엄의 이유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게 드러남으로 인해서 그러면 12월 3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그걸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12월 2일 날 명태균 씨의 황금폰이 공개될 거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얘기가 있었고 그것이 검찰이 입수해서 뭐 공개된다는 얘기가 있었고 거기에 소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 여사의 치명타가 될 치명상을 줄 그런 녹취가 있지 않느냐 이런 추측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해왔었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얘기하는 거는 이것이 계엄과 직접 연관성이 있든 없든 12월 3일 날에 계엄이 이루어진 그 배경의 개인사라고 하는 부분이 특검과는 상관없을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 여사에게 굉장히 취약한, 굉장히 아킬레스건이 될 만한 내용이 있었고 그것이 정말로 계엄의 이유 중에 하나가 됐다면 이거야말로 또 다른 대통령의 국정농단이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계엄 연관성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계엄 이전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의 어떤 국정농단 얘기는 계속 수사는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라도 명태균 특검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뭐 그런 점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죠. 민주당은 이 김 여사의 비상계엄 연루 의혹을 주장을 하면서 또 한 가지 든 게 비상계엄 전후로 김 여사와 조태용 국정원장이 문자를 주고받은 그 부분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지적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그 진술이 나왔던 부분이니까. 그런데 네. 그 김봉식 전 서울청장의 이야기라든가 명태균의 한건폰이라든가 조태용 원장의 그런 이제 그 진술들을 들어가지고 마치 이 명태균 특검법을 합리화하려는 저는 파편의 조각들을 모아서 이것이 실체적 진실에 가까우니까 우리가 특검을 하자라고 저는 이걸 공세한다밖에 생각이 안 돼요.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을 낼 때 형법상 내란죄를 다투지 않고 헌법상 내란 행위를 판단하자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뺐단 말이에요, 소추안에서. 그런데 그 이후에 좀 분위기가 미묘하게 돌아갑니다. 일단 헌재는 속도전을 내지만 실제로 광장의 열기는 굉장히 보수 우파가 집결하면서 탄핵 반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져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게 내란죄가 빠진 것을 얘기하고 탄핵 심리하는 게 맞느냐라는 비판이 일고 민주당 내에서도 약간 주춤거리니까 그러면 명태균의 특검법으로 해가지고 조금 다시 꺼져가는 동력을 한번 가져보자라는 생각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야 명태균의 명자도 꺼내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이 시점에 이걸 꺼내서 거기다가 김봉식 청장 그다음에 조태용 원장까지 다 엮어서 이러니까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탄핵이 서두르고 급하고 그다음에 탄핵에서 대통령이 직을 파면하는 게 가장 급하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우회로를 통해서 더 이것을 꺼져가는 에너지를 보강하려는 저는 이 술수밖에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소추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빨리 이거 그러면 끝내놓고 명태균 특검법을 하든가 해야지 왜 이걸 섞어서 자꾸 대통령의 가족에게 혹은 여사에게 뭔가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여론을 좀 약간 부추기려는 저는 그런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네, 포장을 하고 여론을 부추기는 의도일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에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그런 방침인 거죠? 네, 뭐 저는 민주당이 이 명태균 특검법을 끊어든 게 전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저는 용도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헌법재판소에 대한 보수의 공격이 선을 넘고 있어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재판관의 편향성 논란은 둘째 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을 불복하겠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탄핵 반대의 어떤 그 명분을 갖다가 도덕적 명분을 약화시킬 추가적인 공세나 공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야당 일부에 퍼져 있다. 좀 그런 점에서 저는 매우 시의적절했다. 지금 탄핵 반대라고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 단순한 계엄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계엄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밑으로 떨어진 가장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국정농단이었거든요. 네. 좀 그런 점에서 정치적인 저는 그 탄핵, 그러니까 법률적 탄핵이 있는 거고요. 정치적 탄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적 탄핵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면은 국회에서 명태균 특검법은 정치적 탄핵의 또 일부다. 그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것을 갖다가 27일 날 했을 때 이제 지금 여당이 당연히 반대를 할 거고요. 여당이 반대를 하면은 최상목 대행은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겁니다. 그러면 또다시 도돌이표가 돼요. 네. 그러면 이것이 정말 거부권 행사 없이 재표결 없이 행사가 되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은 그때부터는 다른 사건으로도 소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야당이 시간 조절을 하고 있는 것뿐이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다음에 지난 윤석열 정부 기간 중에 있었던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 20일로 하기로 했던 거를 27일로 미룬 것뿐이다. 좀 그런 점이 있는 거고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탄핵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는 순간 이제 대선 전국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대선 전국의 핵심 키워드가 지금은 이재명 대표의 뭐 소위 그 자꾸 바뀌는 말이 지금은 이슈가 되겠지만 이 명태균 특검법이 화두에 오르는 순간 이슈의 중심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농단 그리고 그것과 이어진 계엄 이걸로 소위 말하면은 이슈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야당에게 있어서 이 부분은 뭐 의미 있는 정치적 공격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네, 대선 전국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난 지 2달 만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정치 활동 재개를 예고를 했는데 윤상현 의원이 바로 자중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뭐 친윤계에서는 어쨌든 뭐 한 전 대표의 복귀라든지 아니면은 친한 의원들의 당내 움직임이 좀 달갑지 않은 그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광장의 에너지도 있고 보수 우파가 단결하고 있는 과정에서 탄핵에 책임이 있는 한동훈 대표가 당에 다시 복귀하는 것이 여러 가지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판단하는 개인적인 의견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네.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 정당이라는 것은 여러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도록 일단 1호 당원이고 국민의힘이 선출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막겠다는 건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하는 논리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만약 그러면 인용이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조기 대선은 불가피합니다. 이건 누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헌재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뭐 다시 누구 재심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없어요. 불가역적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당의 입장에서는 물밑에선 최소한 그러면 여러 가지 후보들이 그러니까 가장 우측에 서 있다는 김문수 후보부터 가장 왼쪽에 있다는 유승민 후보까지 다양한 후보와 이런 이념적 스펙트럼에 있는 이런 군들이 나와서 할 때 우리가 화살통에 활이 많으면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걸 받아들여야지 당신은 책임이 있으니까 정치에 복귀하면 안 되라는 이런 얘기들은 또 다른 차별의 언어고 이거는 오히려 국민의힘을 좀 더 옹색하게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정치를 복귀하는 것이 헌법에 보장된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너무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2달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고 하니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실제로 다시 이제 등판하게 될 경우에는 본인이 그런 보수의 어떤 희망과 그다음에 자신의 2달의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고 하니까 어떤 부분을 성찰을 하고 경청했는지 한번 들여다봐야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봐야지 이게 조기 대선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논리는 오히려 저는 정당의 확장 가능성에 대한 어떤 약간의 부정적인 의미 같아서 저는 이 부분은 그냥 그 윤상현 의원의 개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네, 조금씩 기력을 회복해가는 당에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얻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이번 만약에 이제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면 가장 눈길이 가는 부분이에요. 지금 국민의힘이 극우화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해도 모자랄 판에 과연 이렇게 해서 과연 대선 치를 수 있겠느냐 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의 재등판은 합리적 보수가 과연 국민의힘 내부에서 경선을 뚫을 수 있겠느냐. 지금 소위 극우화되고 있는 국민의힘이 파면이라고 하는 그 결정 하나로 김문수 중심에서 좀 더 합리적인 중도 확장성을 가진 후보로 소위 방향 전환이 가능하겠느냐. 방향 전환이 안 된다 그러면은 보수의 분열은 필패로 이어지거든요. 네. 좀 그런 점에서 한동훈 후보의 경쟁력 문제는 둘째치고 지금 강경 보수와 일색인 국민의힘이 과연 대선을 앞두고 급변침이 아닌 소위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이 가능할지 여부가 다음 대선이 만약에 치러진다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기 때문에 한동훈의 등장과 그를 둘러싼 갈등 이 부분은 경선 국면에 아주 하이라이트가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한동훈의 등판과 친윤계의 반응 과거처럼 정말 또 배신자론으로 싸울 건지 이 부분은 굉장히 국민들 모두가 보수뿐만이 아니라 아마 이재명 대표도 굉장히 재밌게 바라볼 그런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소영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피해자를 사실상 모텔에 감금한 채 수천만 원을 빼앗은 보이스피싱 사건 YTN이 보도해드렸는데요. 일당들은 피해자에게 영화 감상문까지 쓰게 하면서 정신적으로 지배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이스피싱 일당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서 6천만 원을 찾으러 은행에 갔던 A씨. 경찰관이 1시간 넘게 범죄가 의심된다고 설명했지만
도움을 뿌리치고 모텔로 돌아갑니다. 이런 행동은 범죄 조직이 A씨를 정신적으로 지배한 결과였습니다. 일당은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고 A씨를 속인 뒤 모텔에서 지내며 전화로 조사에 응하도록 하고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구속수사를 받게 될 거라고 협박했습니다. 수사받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알려지게 되면 저는 내 일상생활 못하고 바로 구속. 이거 회사에 알려지고 1시간 반 정도 대치를 하다가 못. 이렇게 A씨를 고립시킨 일당은 구속을 피하려면 매시간 행적을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화통화는 물론 지인이 보낸 SNS 메시지와 광고 문자까지 건수와 내용을 적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기소개서를 써서 무죄를 입증하라고 시키기도 했습니다. 1시간마다 계속 누구랑 연락했는지 그거 캡처해가지고 보고하게 하고 자기소개서도 제가 대충 쓴 거 같으면 다시 쓰라고 해요. 그 노트 9장 분량으로 제 자기소개 쓰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쓴 주인공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 영화를 보고 소감문까지 쓰게 했습니다. 내가 진짜 잘못이 없는데 이렇게까지 영화처럼 가는 건가? 정신 차리고 실수 안 하고 좀 협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검사와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일당은 각각 착한 역할과 나쁜 역할을 나눠 맡아 A씨를 길들였습니다. 검사는 저한테 되게 화를 안 내고 신뢰를 조금 하는 느낌을 주는데 금융감독원은 저를 안 믿어요. 엄청 호통치고 얘밖에 믿을 사람이 없는 거죠. 다행히 A씨는 은행에서 모텔까지 쫓아간 경찰의 도움으로 범죄 피해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경찰은 A씨 카드에서 현금을 빼간 수거책을 추적하며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배우 김세론 씨가 어제 오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서울 성수동의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곳에서 배우 김세론 씨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오후 4시 54분쯤입니다. 신고는 김 씨와 만나기로 약속한 친구가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외부 침입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유서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22년 5월 서울 청담동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고 이듬해 4월 2천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음주 사고 전 김 씨가 출연했던 넷플릭스 사냥개들에서는 김 씨 분량이 대거 편집됐습니다. 애초 지난해 5월 연극 동치미로 복귀할 예정이었지만 건강상 이유로 하차하기도 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자신이 낳은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버린 혐의를 받는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완주군 상관면 자택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살해한 뒤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집에 놓아둔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출산 이후 갑작스러운 하혈에 병원을 찾았는데 출산 흔적이 있는데도 아기가 보이지 않는다는 의료진의 신고로 범행이 발각됐습니다. 어제 저녁 8시 10분쯤 경남 양산시 원동면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불은 4시간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어제 저녁 8시 15분쯤 강원 인제 북면 미시령 터널 공동구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 만에 꺼졌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터널 공동구 안 전기 합선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리조트 신축 공사장 화재는 배관 절단이나 용접 작업을 하던 공간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는 현장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당시 누가 오갔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면서 현장에서 확보한 유류품을 분석 중입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해운대 리조트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 합동 감식에서는 B동 건물 1층 이른바 피티룸 배관에서
불이 시작된 거로 보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PT룸은 건물 배관 등이 모여 있는 곳으로 화재 당일 여러 작업자가 오갔고 안에서 배관 절단과 용접 같은 작업도 있었던 거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또 거기서 연기를 봤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작업자가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작업도 하고 또 나갔다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재를 느낀 게 연기 보고죠. 해당 PT룸은 최초 소방 신고에서 단열재에 불이 붙었다는 1층 수영장과 10m 이상 떨어졌습니다. 신고 9분 만에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 이미 불길이 상당히 번져 있었던 거로 보면 신고 시점보다 훨씬 일찍 불이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초 신고 시점이 지난 14일 오전 10시 51분인데 5분쯤 앞서 멀리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을 봤다는 시민 제보가 YTN에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작업자 진술과 CCTV상 현장 출입 시간 등을 확인해 발화 지점과 시점 등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외부에서 3층으로 보이는 곳이 화재 건물 1층입니다. 이 1층에서 사망자 6명이 모두 발견됐습니다. 사망자 신원은 나왔지만 일부는 어느 업체 소속인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작업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인원이 부족하시다 보니까 인력 사무실에서 오신 분들도 있어요. 경찰은 사망자 6명을 모두 부검하고 리조트 시공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그제 발생한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화재와 관련해 관계 당국이 오늘 합동 감식을 진행합니다. 소방과 경찰 과학수사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제 낮 1시 반쯤 서울 행당동에 있는 무학여자고등학교 건물에서 불이 나 2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4층짜리 학생식당 건물과 건물 1층 주차장에 있던 차량 11대가 탔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번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하늘이법을 제정해서 교원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원의 정신건강 상태에 따라 정부가 직권 휴직 등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실효성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정부와 여당 주도로 하늘이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평소 교원들의 정신건강을 점검하고 이상 징후를 보이면 교육당국이 강제 조치하겠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임용할 때부터 시작해 재직 기간 내내 주기적으로 정신건강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원 신규 임용 시 정신건강 진단을 시행하며 재직 교원 대상 주기적 심리검사를 진행하는 등 각종 조치들에 대해 검토하고 국회와 신속히 논의하고 협력하여 이러한 내용도 하늘이법에 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검사가 어떤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또 나온 결과를 어떻게 관리할지가 관건입니다. 정신건강은 매우 예민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정밀한 진단보다는 현재 기분, 상태 등을 확인하는 데 그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또 교원들이 낙인 찍힐까 봐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치료를 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직 수행이 어려울 경우 정부가 직권휴직 등 강제 조치한다는 방침은 얼마나 세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할지에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도 질환교원 심의위원회가 있지만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때문에 직권휴직, 면직 등의 조치 전에 의무적으로 진단과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강원 고성군이 수십억 원을 들여 만든 농촌 관광시설이 수년째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습니다. 일부 불법 건축물은 철거될 처지에 놓였고 나머지 시설도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고성의 한적한 농촌마을. 입구에는 무릉도원 테마공원이라는 안내판이 있지만 주변은 잡초가 무성합니다. 허리 높이까지 자란 풀을 헤치고 한참 들어가 봤습니다. 잠자리 모양의 식물원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식물원 건물 안입니다. 오랫동안 관리가 안 된 듯 먼지가 쌓이고 녹슨 집기들이 어지럽게 나뒹굴고 있습니다. 바로 옆 도서관에는 책 수백 권이 천막 아래 방치되어 있습니다. 농촌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사업이지만
공원은 폐허로 변하고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업은 처음부터 부실하게 진행됐습니다. 위탁 시행자인 농어촌 공사는 2017년 건축 허가도 없이 사유지에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결국 식물원과 도서관은 불법 건축물이 됐고 철거 비용만 수천만 원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냥 조형물이니까 그냥 그런 걸 안 받고 처리를 했는데 중공검사하고 나중에 이제 문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건 건축이다. 공원 한쪽에는 높이 16m 대형 농부 조형물이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한때 카페와 전시장으로 운영됐지만 이용객이 거의 없어 문을 닫았습니다. 돈은 많이 빌려놓고 제대로 운영을 안 하니까 결과적으로 소음이. 총 사업비 48억 원 가운데 4억 3천만 원은 농어촌 공사로부터 환수했지만 나머지는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고성군은 캠핑장 전환을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운영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무허가 공사의 부실한 관리까지 수십억 원짜리 애물단지만 남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미 외교장관 회담과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한미 고위급 소통에 물꼬를 트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식화한 것은 의미가 있었지만 정상 외교 공백으로 인한 현실적인 한계는 여전하다는 평가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독일 미넨 안보회의를 계기로 현지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은 4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됐지만 주요 현안이 대부분 의제로 올랐습니다. 특히 두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뜻을 같이 하면서 향후 대북 정책 수립과 이행 과정에서 긴밀한 공조도 약속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연이어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공동성명에서도 문서로 공식화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돌아오자마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부르면서 제기된 한국 패싱 우려는 일단 잦아들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문서로 다시 한번 확인됐다. 한미일이 거기서도 공동 대응한다라는 것까지 포함이 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한국의 안보 측면에서는 안도할 수 있는 탄핵 정국으로 우리 리더십이 공백인 상황에서 우리 외교의 중심인 한미동맹의 굳건함도 재확인했습니다. 조태열 장관은 한국이 안전하고 강력하며 번영하는 동맹을 만들어가기 위한 최적의 파트너임을 강조했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각국 국내 상황과 무관하게 신뢰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자고 화답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간 첫 고위급 소통에 물꼬를 튼 계기는 됐는데 정상외교 부재는 여전한 한계로 지적됩니다. 북미 간 대화 시 우리 입장을 어느 정도나 반영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인데다 향후 가능성이 거론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과 또 실제 실무 협상 과정, 또 협상안 도출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서로 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루비오 장관으로부터 관계부처 간 협의에 나가자는 답을 들은 관세 문제 역시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일본이나 관세 면제 가능성이 거론되는 호주 등 외국 사례를 고려할 때 무엇보다 정상외교 복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이은 관세 폭탄에 정부와 경제계가 일제히 미국으로 향합니다. 통상당국 실무자들은 오늘부터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사절단은 이번 주 백악관에서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관세 방어 설득에 나섭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미국이 철강 알루미늄에 이어 우리 경제의 대들보, 자동차와 반도체까지 관세를 예고하자 물밑 접촉만 이어가던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만약 상호 관세까지 추가로 부과된다면 우리 경제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란 전망 때문입니다.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 등 통상당국 실무단이 먼저 미국 워싱턴 DC로 향합니다. 닷새 동안 미국 상무부 등과 만나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속내를 살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협상 가능성을 타진하는 동시에 장관급 회담을 위한 일정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주축으로 삼성전자와 현대차, LG 등 주요 기업 CEO 20여 명이 직접 미국 행정부와 의회를 찾아 외교전에 돌입합니다. 재계가 트럼프 행정부 설득을 위해 준비한 카드는 현지 투자와 산업 협력 방안,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와 생산시설 현지화, 반도체 공급망 등 구체적인 협력 모델을 제시합니다. 특히 대미 투자 협력을 위한 액션 플랜을 공개한다고 밝혔는데 지난 8년간 1,600억 달러, 한국 기업들의 역대급 대미 투자 규모를 다시 뛰어넘을지 주목됩니다. 하지만 관세 부과 검토가 마무리되는 4월 초까지는 2달도 채 남지 않아서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도 민관할 것 없는 국가 단위 총력 대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본, EU 등 우리와 유사한 상황인 국가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외교 안보 라인 소통뿐 아니라 민간 차원의 대미 접촉 지원도 지속해 미 신정부와 접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부처합동 수출 전략회의에서 미국 관세 부과의 여파를 점검하고 피해 기업 지원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섭니다. YTN 박견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미국 출국을 앞둔 민간 경제사절단을 만나 민관이 한 팀이 돼 통상 환경 변화에 슬기롭고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미국 신정부와 협력 기회를 발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 대행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만찬 간담회에서 트럼프 정부 출범 뒤 상호 관세 부과 계획 등 통상 관련 정책이 연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변화 속에는 언제나 기회가 숨어 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그간의 대미 투자 성과를 충분히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독일 민헨 안보회의에 참석한 일본 외무상이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에도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이를 피하기 위한 외교전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독일에서 열린 민헨 안보회의에서도 일본의 가장 큰 관심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였습니다.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의견을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알루미늄 철강 관세를 비롯해 상호 관세 대상에서 일본을 빼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의 가장 큰 걱정은 자동차 관세입니다. 일본의 대미 수출액 21조 2,951억 엔 가운데 자동차가 6조 261억 엔으로 거의 30%를 차지합니다. 일본 입장에서 미국은 중국에 이은 두 번째 자동차 판매 시장입니다. 미국 공장의 생산을 확대하면 관세 회피에 도움이 되지만 단기간에 생산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실제 관세가 부과되면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쯤 자동차 관세와 관련한 계획을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And you know how much money that costs? That costs a lot of money just that one day, but we're going to do it on April 2nd, I think. Is that right? That's right. 일본 정부는 일단 정확한 세부 내용을 지켜본 뒤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我が国としては今後明らかになる措置の具体的な内容および我が国への影響を十分に精査しつつ適切に対応していく考えでございます。 특히 일본이 최근 5년 연속 대미 투자 세계 1위였다는 점, 그리고 미국 내 100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이달 들어 금 투자 열풍이 불면서 골드바와 골드뱅킹 판매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골드바 품귀가 벌어지면서 실버바 판매도 폭증해 역시 판매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류완훈 기자입니다. 골드바 주문을 맞추려 제조에 박차를 가하지만 금 수급이 어려워 납기일은 10일 이상 길어졌습니다. 원가에 붙는 프리미엄은 지난해보다 10배 이상 올랐고 한국조폐공사가 공급을 중단하며 골드바 구하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이달 들어 수요가 몰리며 5대 시중은행 골드바 판매액은 지난해의 20배, 지난달의 3배인 406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골드바가 사라지며 실버바 수요도 폭증해 4개 은행의 이달 판매액은 지난달에 15배를 넘겼습니다. 1년 전이 0원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폭발적 증가세입니다. 국제 금값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금 투자 열기가 과열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며 안전자산인 금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들도 금 매입에 나서고 있고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금에도 관세 부과 입장을 밝히며 금 수급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트럼프가 금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금을 거래하는 국제 딜러들이 금 현물들을 지금 런던에서 미국으로 옮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 현물에 대한 공급이 지금 제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골드뱅킹과 금 ETF 등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세계은행의 지난 13일 기준 골드뱅킹, 즉 은행 계좌에서 금을 사고 파는 거래 잔액은 8,969억 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또 국내 증시에 상장된 금 ETF 6종목 순자산 또한 1조 원을 넘겼습니다. 전문가들은 금값은 변동성이 크다며 투자를 하더라도 시기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합니다. YTN 유환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 EU에 부과하겠다는 보편 또는 상호 관세 대상에 포도주도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서 미국에서 수입해가는 포도주 양이 급증했습니다. 관세 폭탄이 수입을 막는 관세 장벽이 아니라 수입을 부추기는 빨대 작용을 하게 된 건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걸까요? 황보선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새 미국 대통령이 결정난 지난해 11월은 이탈리아 포도주 무역 사상 특이한 달이 됐습니다. 전례 없이 미국행 포도주 수출량이 무려 41% 솟은 겁니다. 이탈리아 업계 입장에서는 관세 장벽이 높아지기 전에 대량으로 포도주를 팔아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We do not know what percentage he is thinking about taxing our products. So it was quite natural for at the end of the year to do extra shipments. 그런데 사가는 쪽에서 더 간절했습니다. 미국 화주 또는 수입자가 내는 관세액이 커지기 전에 양껏 물량을 확보해 쌓아두고자 한 것입니다. 특히 미국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이탈리아 프로세코 스파클링 와인의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미국행 선정량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7% 늘어났을 정도로 일찌감치 선춤의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So importers are front-loading their orders in order to bypass the threat of additional duty rates on imports. 스페인 포도주의 대미 수출량도 지난해 12월 전년 같은 달에 비해서 20%가 늘었는데 역시 주로 미국 업계 쪽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포도주뿐 아니라 치즈와 양주 등 유럽이 자랑하는 주요 먹거리가 집권 2기 트럼프 정부의 등장과 함께 대미 수출량 급등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미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계란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구조조정 과정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대응 인력까지 해고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미국 농무부 산하 국립동물보건연구소 네트워크 프로그램 사무국의 직원 25%가 공무원 대규모 감축 대상에 포함돼 해고됐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사무소는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응하는 전국 58개 연구소의 업무를 조정하며 14명에 불과한 직원으로 동물 질병 확산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폴리티코는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추가 변론을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증인 신문합니다. 향후 추가 변론이 더 잡히는지에 따라서 선고 일정도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대통령 탄핵 심판 이번 주 2차례 변론이 예정돼 있죠? 네, 내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 기일에선 별도 증인신문 없이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또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양측 입장을 진술하는 시간이 각각 2시간씩 주어집니다. 이번 주 목요일 10차 변론 기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됩니다. 한 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에선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진행된 국무회의가 적법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차 변론 기일에 한 차례 출석하기도 했던 홍 전 차장에 대해선 체포 대상 명단을 적었다는 홍장원 메모와 관련해 조태용 국정원장의 증언과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신문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체포조 의혹의 다른 핵심 인물인 조 청장은 앞서 건강상 이유로 2차례 신문에 불출석했는데 이번에는 증언에 나설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은 목요일로 예정된 10차 변론 기일을 바꿔달라는 입장이죠. 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헌법재판소에 10차 변론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냈는데요.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 내란 사건의 첫 준비 기일이 진행되는데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헌재에서도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어서 병행한다면 방어권 행사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겁니다. 형사재판의 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검사와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신청에 대한 신문도 같은 날 진행되는 만큼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변경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김건희 여사 수사를 맡았다가 탄핵 소추된 검사 3명의 탄핵 심판도 정식 변론을 시작한다고요? 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의 탄핵심판 첫 변론 기일을 진행합니다. 국회 측과 이들 검사 측은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등을 놓고 본격적으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민주당 등 야당 주도 아래 이 검사장 등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면서 탄핵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다만 헌재는 3차례 준비 기일을 진행하면서 국회 측의 탄핵 소추 사유가 지나치게 모호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측은 지난달 마지막 준비 기일에서 이 검사장 등 피청구인들에 대한 신문을 요청했는데 오늘 기일에서 진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의 비선으로 꼽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는 정치인 체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 내용은 검찰 공소장에서 빠졌는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될지 관심입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검찰이 확보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은 모두 60에서 70페이지 분량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주요 정치권 인사의 명단과 함께 수거와 폭파, 사살 등의 단어가 함께 적혀져 있습니다. 야권을 중심으로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은 체포조 운영 의혹을 강하게 뒷받침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수첩 작성 경위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고 필적 감정도 본인 확인 불가로 나왔습니다. 작성자의 필적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인정되려면 작성자 본인이 직접 적은 것이라는 진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하더라도 능력을 인정받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계엄과 관련된 여러 관계자의 형사재판에서 비슷한 진술이 나온다면 신빙성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315조에 따르면 업무 수첩 등은 통상 증거 능력을 인정받아 왔는데 신용할 만한 정황까지 확인된다면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당시 이른바 안종범 수첩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사령관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지 않았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처럼 계엄 사태에서 업무 관련성이 있는 직위에 있었던 게 아니란 점에서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상적인 업무 관행 또는 직무상 강제되는 작성인지 여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작성한 단순히 그냥 수첩에 불과한 걸로 보여가지고요. 검찰특별수사본부도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을 공소장에선 제외했지만 추가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지 여러 조건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계엄 사태의 전말을 드러낼 수 있는 스모킹건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경찰이 세 번째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2번 영장을 반려했던 검찰이 이번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관심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13일 경찰이 신청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두고 며칠째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해서는 세 번째, 이 본부장에 대해서는 두 번째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을 당시 불법적으로 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17일 김 차장을 긴급 체포한 경찰은 다음 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증거인멸과 재범 우려가 없다며 반려했습니다.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 2명을 직무 배제 조치한 것이 대통령 경호법상 직권남용이라는 혐의를 추가해 지난달 24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다시 반려했습니다. 경호처 내부 규정 등을 확인해 직권남용 혐의를 좀 더 보완해달라는 취지였는데 경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겁니다. 김 차장 측은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시도한 영장 집행을 막은 것은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고 주거가 일정에 도주 우려도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저는 정당한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겁니다. 검찰은 김 차장이 체포된 상태가 아니라서 다급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인데 경찰의 신청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는 비상계엄의 트리거, 즉 방화제였다며 명태균 특검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명 씨의 이른바 황금폰이 세상에 공개될 경우 자신과 김건희 여사가 치명상을 입을 것을 알았고 이를 막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건을 맡은 창원지검이 수사 인력을 줄이는 등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것이 명료하고 핵심이 아닌 격까지만 다룰 가능성이 크다며 특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특검법을 관철하기 위해 내놓은 근거 없는 생각, 이른바 뇌피셜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의 주장은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과 명태균 씨 황금폰,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느낌을 멋대로 연결해 쓴 망상소설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비상계엄과 내란 프레임의 약효가 떨어지자 명태균 프레임으로 이동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야는 그제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SNS에 계엄군 총칼에 수천 명이 죽고 다친 광주로 찾아가 계엄을 옹호하는 시위를 벌이는 그들이 사람이냐며 상갓집에서 살인자를 옹호하는 악마와 다를 게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광주에서의 표현을 비판하는 것 자체가 반민주적인 발상이라며 민주화 운동의 성지인 광주는 안 된다는 건 지역주의와 편가르기를 조장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 사퇴 2달 만에 정계 복귀를 예고했습니다. 여당은 조기 대선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지만 주요 인사들은 이미 레이스에 뛰어들었다는 평가입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당대표직을 내려놓은 뒤 침묵을 이어온 한동훈 전 대표가 7줄짜리 SNS 글로 복귀를 예고했습니다. 사퇴 딱 2달 만에 올린 글에는 그동안 성찰의 시간을 가졌고 책을 한 권 쓰고 있다는 근황과 머지않아 찾아뵙겠다는 인사가 담겼습니다. 한 전 대표 측은 YTN에 책엔 그간의 진솔한 소회와 성찰, 정치 비전이 담길 거라며 어떤 방식으로 책을 선보일지는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전 대표와 각을 세워온 지도부는 당원이면 누구나 정치할 수 있다며 말을 아꼈지만 일각에선 대통령 탄핵 추진에 책임이 있는 한 전 대표가 벌써 나와도 되겠느냐는 불편한 목소리도 나옵니다. 왜 대통령의 시간을 이렇게 뺏어버리려고 합니까? 지금은 자중해야 될 때로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가 막바지를 향해 갈수록 다른 잠재적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말 새 부산 호텔 공사장 화재 현장을 찾아 회의를 주재한 것도 컨트롤 타워로서의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한 거란 해석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말 내내 추경이나 정년 연장, 한미 외교를 주제로 입장을 내며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우는 데 주력했습니다. 일찌감치 대권 도전을 시사했던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유승민 전 의원은 자신의 정계 입문을 주도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를 만나며 보폭을 넓히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7월 전당대회 패배 이후 공개 활동을 자제해온 원희룡 전 장관은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강성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조기 대선 언급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한 전 대표의 복귀 시점으로 거론되는 2월 말 3월 초가 되면 다른 여권 잠룡들의 행보도 더 과감해질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계엄 당일 군이 국회 전력을 차단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 군을 투입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된 걸까요? 향후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국회 본관의 지하 1층 전기를 끊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자, 그동안 윤 대통령이 단전 단수에 대해서 지시를 했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진실 공방이 벌어져 왔는데, 자, 이 영상 앞으로 파장이 예상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영상까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런데 이 CCTV 영상만으로 과연 탄핵 심판의 주요 흐름이 변경될지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유는요, 이 단전에 대한 특히 국회, 언론사가 아니라 지금은 국회에서의 단전인데요. 이 국회에서의 단전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이전 증인신문 기일 때 이미 한 차례 내용이 짚어졌던 부분입니다. 이 곽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 당시에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 국회에 단전 단수하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라는 신문이 있었고요. 이때 분명히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나 또 김용현 전 장관이 직접적으로 국회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한 바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다만 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는 이 지시가 진정한 지시로 느껴졌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일단 국회 안에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이 진입, 국회 이 본 의사당 안의 진입이 어렵다라는 김현태 단장으로부터의 이 답변을 드린 다음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국회 안에서의 단전이나 단수까지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이 가능한지 좀 알아봐라라고 본인이 생각하여서 김현태 707 특임 단장에게 지시했다라고 밝혔고요. 이 같은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 김현태 단장 또한 실제로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단전 단수가 가능하냐라는 지시를 받고 이 부분을 지시를 하달했고 확인을 했다라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증언에서도 이미 한 차례 나왔던 부분이고요.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장관의 직접 지시가 아니었다라는 것은 이 곽 전 사령관의 증언에서도 이미 한 차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CCTV라는 영상으로 다시 나옴으로써 우리가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것과 이제 귀로 듣는 것은 그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가오는 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이 좀 국민들에게 CCTV가 직접적으로 공개가 되면서 마치 또 다른 중요 쟁점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이미 지난 변론기일에 충분히 증언으로서 나온 부분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예. 그런데 말씀해 주신 부분은 곽종근 전 사령관은 나는 이 단전에 대한 그 생각은 나의 생각이었다, 나의 판단이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단전 단수가 이루어졌을 것이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자, 만약에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하지만 5분 정도만 전기가 끊겼고, 그리고 위치가 지하 1층이란 말이죠. 자, 이 두 가지 사실로 보았을 때, 자, 이게 의결을 방해할 의도였느냐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CCTV상 단전이 됐던 이 시간은 분명히 계엄 해제 의결이 된 이후였습니다.
네. 계엄 해제 의결 같은 경우에는 이 새벽 1시 1분에 되었는데 실제 단전이 됐던 시각은 이제 1시 6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제 의결이 되고 5분이 지나서 이 단전이 이루어졌다라는 점. 예.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의결이 일어나는 본의사당 안이 아니라 본회의장 안이 아니라 지하 1층에 5분 한 48초가량 단전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봤을 때 사실은 어떤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할 의도로 단전을 했느냐 이 부분을 입증하기엔 부족한 증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분명한 것은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없었다라고 곽 전 사령관이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섣부른 가정은 좀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한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단전이 됐던 시기, 장소를 봤을 때 이것은 이 국회의원들의 의결을 방해할 만한 이 목적을 가지고 한 행위다라고 좀 인정되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데 계속 짚어주신 그 부분인데요. 네. 곽정근 전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신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의견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자, 좀 선별적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CCTV 자체가 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국회에 단전을 지시했다라는 증거로 인정되기는 좀 어렵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한 곽 전 사령관의 말이 맞다라는 것은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따라서 한 사람의 증언을 선별적으로 믿고 믿지 않는 것은 조금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곽 전 사령관 이 진술의 배경에는 이 야당과의 어떤 교감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그동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주장을 해왔는데 오히려 곽 전 사령관의 진술에서 이 단전 단수에 대한 검토는 나의 지시였다라는 건 곽 전 사령관에게 대단히 불리한 증언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라는 점에서 저는 곽 전 사령관의 증언, 이 증거적 가치가 높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도 곽 전 사령관의 이 증언, 이 단전 단수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든 이 김경현 전 장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는 없었고 이 국회를 봉쇄하라라는 이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한 것이다라는 이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은 사실이다라고 윤 대통령이 인정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곽 전 사령관 증언의 전반적인 이 신빙성이 좀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렇다면 단전 단수 상황이 검찰 공소장에는 없는 이유도 지금 쭉 설명해 주신 것처럼 명확하게 어떤 단정짓긴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일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곽 전 예. 사령관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나는 검찰 조사가 시작하기 전에 제출했던 자술서에서도 지금 국회와 헌재에서 이야기한 것과 동일하게 이야기를 했고 검찰 조사 때도 동일하게 진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국회뿐만 아니라 이 헌재에서도 분명히 곽 전 사령관이 국회에서의 단전은 나의 생각이었지 윤 대통령의 지시나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거든요. 검찰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진술을 했다라고 한다면 검찰로서는 이 국회에서의 이 단전을 김용현 장관의 혐의랄지 아니면 윤 대통령의 혐의로 인정하기 좀 어려울 것이고요. CCTV상 확인되는 이 시간이나 또 장소를 보더라도 이것이 국회의원들의 의결을 방해할 의도다라고 직접적인 증거로 인정되기 어렵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예. 따라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소장에서도 이 국회에서의 단전 단수 부분에 대한 지시가 빠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상계엄의 비선으로 알려져 있는 지금 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자, 수거 명단도 적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적혀 있어서 좀 충격을 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검찰 공소장에는 빠져 있단 말이죠. 왜 그런 겁니까? 검찰이 공소장에 쓴다라는 의미는요. 공소장에 적힌 한 줄 한 줄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습니다. 네. 검찰 입장에서는 공소장에 적힌 내용을 검찰에서 입증할 수 없다라고 하면 또 무죄 선고와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노상원의 수첩 속의 이 메모가 과연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이냐부터 의구심이 들어서 이 해당 내용이 공소장에서는 빠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재판에서 어떤 판결에서 어떤 증거들을 인용하려면 기본적으로는 증거 능력이라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고요. 증거 능력이 인정된 증거에서도 증거마다의 가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증거력, 신빙성의 판단의 차원인데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 노상원의 수첩 이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증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일단 경찰에서는요, 이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 국가수의 필적 감정을 맡겼는데 이 필적 감정 결과 본인 필적임이 확인될 수 없다라는 또 감정 결과가 회신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노상원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수첩의 작성 경위나 그 수첩 속의 메모가 본인이 작성한 것인지 이 부분만 나오면 입을 닫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수첩 자체에 쓰인 메모가 노상원이 직접 작성한 메모다라는 것도 입증하기 어렵고 또 그 메모상의 내용이 노상원의 개인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계엄 관련자와 논의한 내용인지 부분도 불명하기 때문에 이 증거 능력 자체가 모호할 수 있는 이 증거를 기반해서 공소장 내용을 만약 작성했을 경우에는 입증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모두 종합해서 고려해서 공소장 내용에서는 노상원의 수첩 내용을 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입증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네. 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메모 진실 공방도 좀 다뤄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증인석에 서게 되는 거잖아요. 오는 20일 그러니까 목요일 10차 변론기일에 다시 증인으로 나서게 되는데 어떤 공방이 오갈까요? 지금 가장 쟁점으로 떠오를 것은 다름 아닌 홍장원 전 차장의 이 메모 부분일 겁니다. 지금 이 조태용 원장 같은 경우에 홍장원 전 차장이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그 이유로 두 가지를 꼽았는데 그중 첫 번째가 이 홍장원 전 차장이 체포 명단을 들어서 작성했다라는 그 시간 오후 11시 06분에 홍장원 전 차장은 공터에서 적었다라고 했는데 그 해당 시간대의 CCTV를 확인해 보니 홍 전 차장은 사무실 안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홍장원 전 차장의 이 메모든지 진술이든지 전반적으로 믿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장원 전 차장은 본인이 이제 100% 그날 있었던 일을 다 분단위로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이 국정원 내부에 있는 CCTV를 해당 시간대에 전부 다 공개를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있을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증인 신문 때는 아마 피청구인 측에서 이 조태용 원장의 이 진술 내용을 토대로 메모 작성했다라고 주장한 시간대에 왜 공터에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CCTV를 확보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사실은 가장 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힘을 실으려면 CCTV를 직접 재생하면서 이 홍 전 차장을 증인석에 세우고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10시 50분부터 11시 10분대까지의 이 홍장원 전 차장의 CCTV의 이 이동 경로를 같이 보면서 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거기서 홍장원 전 차장이 전혀 공터로 이동한 바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 재판관들도 직접 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CTV가 최대한 좀 현출이 되어서 재생하면서 증인 신문이 되면 이 양측의 진술 중에 누가 더 사실에 가까운지를 확인하기가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메모의 종류에 대해서 또 양자의 진술이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휘갈겨 쓴 버전과 또 본인의 보좌관이 깨끗이 정서한 버전 총 두 가지의 메모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태용 원장은 그 메모를 정서했던 보좌관을 불러서 물어보니 총 3가지 종류의 메모가 있었고 세 번째 버전에 가피를 한 또 4버전, 그러니까 즉 4개의 메모가 있는 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홍장원 전 차장이 일부 언론사에 나와서 이 조태용 원장 이후에 인터뷰를 한 것을 저도 봤는데요. 이 CCTV 관련해서는 사실은 홍장원 전 차장이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반해 이 메모의 종류와 개수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 심리 증인신문 때는 메모가 총 몇 가지가 있었는지 그 다음 날 작성한 것도 맞는지 또 가필은 누가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피청구인 측이 주요하게 이 증인신문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정원은 헌법재판소가 요청한다면 CCTV 영상을 제출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로 재생이 이루어지는지 좀 주목이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조지호 경찰청장도 증인 신문을 받게 됩니다. 국무위원회 수장 그리고 경찰의 수장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궁금해지는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일단은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 청구인이죠. 국회 측에서는 과연 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 있었던 국무회의가 우리가 국무회의라고 인정할 만한 형식적 요건을 가진 회의인가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에게 집중적으로 물어볼 것으로 보여지고요. 피청구인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 부분보다는 이 비상계엄을 대통령이 결심할 수밖에 없는 국정 상황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이 쟁점들을 주되게 물어볼 것 같습니다. 현재
재판관들도 직접 신문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계속 헌재 심리를 보시면서 아실 텐데요. 아마 재판관들은 이 5가지 주요 쟁점으로 뽑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국무회의가 과연 형식적 요건을 갖췄느냐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의 이 증인신문 사항이 충분치 않다면 헌재 재판관들도 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직접적으로 이 형식적 요건을 갖춘 국무회의였는지 여부를 물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보여지고요. 이 조지호 경찰청장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기일에 있는 이 3명의 증인 중에 홍장원 전 차장도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지만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도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2가지의 점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헌재에서 보고 있는 2가지 중요 쟁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경찰력과 군력이 과연 상부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아서 경찰력을 어떻게 행사했느냐가 첫 번째 쟁점이고요. 2번째는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 시도가 있었는지가 2번째 쟁점입니다. 그런데 이 2가지 쟁점에 대해서 모두 진술해 줄 수 있는 것이 조지호 경찰청장입니다. 따라서 경찰력이 그날 이 국회에 모인 이유가 무엇이며 또 이 정문을 통제를 했을 때 국회의원들만 선별적으로 들여보내는 거였는지 또 국회의원들까지도 통제됐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국회의원들까지 통제한 것이다라는 진술이 나온다면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이 부분이 주요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비상계엄 선포날 오후 7시 30분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안가로 가서 윤석열 대통령과 접견을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도 구체적으로 질의사항이 나올 것 같고요. 또 주요 정치인 체포 부분에 대해서는 여인현정 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받았고 또 심지어 여러 차례 또 추가된 명단도 있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위치 추적까지 요청을 했고 실제로 시행하진 않았다라고 얘기했고요. 시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본인의 결단이었고 이 부분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했던 것이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금까지 현출된 진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진술을 유지할 것인지 진술에 변경을 줄 것인지 아니면 증언을 거부하는 선택지를 선택할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무회의의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경찰이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네. 실제로 정치인 체포 시도가 있었는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될 것 같다라는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들어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과 곧 만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배제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또 다른 침략을 준비하고 있다며 푸틴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이제 시작된다며 자신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는 시점도 매우 임박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이 곧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No time set, but it could be very soon. Like this month or? Well, it'll be soon. We'll see what happens. But they're meeting right now, and that's more. I mean, this should have been done 4 years ago, 3 years ago.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모두 싸움을 멈추길 바란다며 종전 협상을 낙관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번 주 미국과 러시아 고위급이 마주 앉는 협상에 최선을 다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협상 테이블에서 배제된 우크라이나도 곧 관여하게 될 거라며 안심시켰습니다. We're moving along. We're trying to get a peace with Russia, Ukraine, and we're working very hard on it. Do you expect Zelensky to be involved in these conversations? What will his Yeah, role be? I do. He will be involved. Yes. 하지만 협상에서 빠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불안과 불만을 동시에 나타냈습니다. 푸틴은 지금도 또 다른 침략을 준비하고 있다며 절대 믿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We see how he's preparing to train 150,000 people, mostly on the territory of Belarus. 유럽연합도 트럼프의 속도전에 패싱당했다는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파리에서 유럽 주요 정상들과 긴급 회동해 유럽 국가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으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중국 외교 사령탑인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이 체결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주임은 현지 시간 15일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을 만나
공평하고 항구적이며 구속력 있고 모든 당사국이 수용하는 평화협정 체결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이날 입장 표명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 중국의 영향력도 반영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봄이 오나 싶었던 포근함도 잠시 밤사이 또 찬 공기가 내려왔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서울에서는 체감 영하 6도 안팎의 추위가 나타났는데요. 오늘 한낮에도 기온이 3도로 어제보다 무려 7도가량 낮게 했고요. 체감 온도는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날이 잠시 온화했던 만큼 이 기온 변화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따뜻한 외투로 체온 유지해 주셔야겠습니다. 포근했던 주말을 뒤로하고 밤사이 북서쪽에서 한기가 내려왔습니다. 청정한 기류가 유입되면서 초미세먼지는 모두 해소됐고 오늘 깨끗한 공기 속에 하늘도 전국적으로 맑겠는데요. 다만 찬바람에 서울 한낮 기온이 3도, 체감온도는 영하 2도에 머물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광주 5도, 대구 7도 등 예년 수준을 2도에서 3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바람이 강해지면서 안전도 비상입니다. 현재 충청 이남 해안에는 강풍특보가, 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그 밖의 전국에서도 강풍이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 잘해주셔야겠고요. 항해나 조업을 하는 선박은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은 봄의 두 번째 절기 우수인데요. 이후 서울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히려 날씨가 더 추워지겠습니다. 한편 울릉도와 독도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모레까지 20cm의 폭설이 예보됐고요. 그 밖의 전국은 한 주 동안 맑은 날씨 속에 막바지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해안가에는 특히 바람이 강한 가운데 현재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번지기 쉬운 조건이니까요.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네, 뉴스업 월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